가끔씩 비 오는 날, 이 가을.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걸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1cm쯤 나오게 박힌 쇠못입니다. 무엇인가 걸기 위하여 박은 못들은 대개 수평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있는 방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참 좋군요. 새로 주인이 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새 주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내 방의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삿짐이 들어왔습니다. 책상이 1개, 서랍 2개가 달린 1인용 침대가 1개, 기다란 널빤지 여러 장, 그리고 무엇이 들었는지 꽤 무거워 보이는 종이 상자가 30개쯤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2개의 창문 사이 기둥에 박혀있는 그림이 걸렸던 못이 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살림하는 방이 되어본 일이 없는데? 나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듣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가는 쟤는 쓸모도 없는 애가 끼어들기는 잘하지. 그러게나 말이야. 제 분수를 알고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일이지.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쇠못이면서도 시계를 거는 못이나 그림을 거는 못은 나를 아주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쓸모없는 못은 뽑아버려야 하는 건데 하는 아주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뽑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인가 무엇에 쓰려고 박았을 것이고 언제인가는 또 다른 누구인가 나를 쓸모있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주인은 수염 깎은 자리가 파르스름하고 아무렇게나 빗어내린 앞머리가 눈썹을 덮은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 사람은 방 한가운데 서서 방 안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쪽 2번째 창문 아래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창문, 바로 내 앞쪽에 책상을 놓았습니다. 나는 책상이 놓인 곳에서 한 뼘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못이 하나 있구나. 책상이 조금 더 컸더라면 이 못이 걸리적거릴 뻔했는데 다행이다. 주인 아저씨는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았습니다. 에이, 아깝다. 책상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저 쓸모없는 못을 빼버리든지 박아놓든지 했을 텐데. 쓸모있는 못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북쪽과 동쪽의 2 벽에는 벽돌과 널빤지로 책장이 만들어지고 책들이 가득 꽂혔습니다. 짐이 다 정리되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계를 거는 못입니다. 그 아저씨는 작은 상자에서 뻐꾸기 시계를 꺼내 못에 걸었습니다. 뻐꾸가 새 집이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너를 볼 수 있게 여기에 걸어야겠구나. 아저씨는 나무로 만든 세모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시계를 걸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 시계 속의 뻐꾸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데 목소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시계를 거는 못이 으스댈만 하였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책상에 앉으면 나는 아주 가까이 아저씨 곁에 있게 되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귀가 아주 밝습니다. 아저씨는 낮에는 어디인가에 가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무엇인가를 씁니다. 때로는 책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자기가 쓴 글을 읽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저씨는 밖에서 돌아올 때면 무엇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돈을 주고 새로 산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인가 주워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내기도 하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가방도 가지고 옵니다. 이가 빠진 접시나 금이 간 오지 화분도 들고 옵니다. 아저씨는 그런 것들을 손봐서 다 쓸모있게 만드는데 야,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다. 시인이 가지면 그것이 모두 그림이 되는군 그래? 하고 언제인가 이 방에 놀러온 아저씨의 친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는 아주 신기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묘목을 심는 검은색 비닐 화분에 심어진 화초입니다. 어디에다가 얹어놓거나 걸어야 하는 아래로 잎이 늘어지는 식물입니다. 잎이 마치 달개비 꽃잎 같았습니다. 글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가 버렸지 뭐야. 내가 잘 길러야지. 아저씨는 전깃줄 2가닥을 이리저리 꼬아서 화분이 들어갈 작은 바구니를 만들고 손잡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듬뿍 주고 책꽂이 끝에 못을 새로 하나 박아 거기 걸었습니다. 나는 그 화초가 내 몸에 걸렸으면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초는 아래로 두 뼘이나 늘어지는 데다 나에게 걸면 아저씨가 앉는 의자에 걸려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아저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밤새 갇혀 뭉근해진 공기들이 재빨리 창밖으로 도망치고 밖에 있던 공기들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저씨는 뻐꾸거, 그리고 우리 모두야. 난 이 화초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잘 크기를 바란단다. 오늘부터 얘는 초록이야. 초록아, 잘 자라거라. 너는 우리 모두의 식구야.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는 매일 아침 초록이에게 물을 듬뿍 뿌려주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초록이는 하루가 다르게 싱싱해지고 잘 자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 사이 초록이는 처음 왔을 때의 배가 되게 자랐습니다. 새로 마디가 생겨나고 잎이 쑥쑥 뻗어나가 아주 보기 좋게 늘어졌습니다. 꽃은 안 피지만 녹색 발처럼 보기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그칠 듯 하다가 또 부슬부슬 내립니다. 아저씨는 비 오는 창밖을 물끄러미 내려보다가 그렇지, 참 그렇고 말고 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빨간색 끈을 찾아내었습니다. 아저씨는 초록이를 창턱에 놓고 잎이 창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초록이가 담겨있는 바구니 손잡이에 끈 한쪽을 매고는 한쪽 끝을 동그랗게 매듭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매듭을 내 머리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초록이는 나에게 걸려서 창밖에 매달려 그날 하루 종일 비를 맞았습니다. 뻐꾸기도 다른 못들도 나를 보았습니다. 기뻐하는 초록이의 가슴이 울리는 소리가 끈을 따라 내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행복으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초록이를 여기 걸어 바깥 구경도 시키고 비도 맞게 해야겠구나. 이 못이 여기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쓸모있는 못이야. 아저씨가 말하였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쓸모있는 못이 되어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언제나 쓸모 있는 못이 모르는 행복입니다.